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은 사기다 그렇게 믿던 독일 기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데이터를 분석하던 그녀는 소름 돋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한국을 싫어하는 나라들의 공통점 전부 한국에게 밀린 나라였습니다. 확인을 위해 직접 한국을 찾은 그녀. 그리고 눈앞에서 마주한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결국 그녀는 충격적인 기사를 씁니다. 우리는 한국을 싫어한 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날 그녀의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세요. 그 소리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전화기를 내려놓는 소리였습니다. 작고 둔탁한 소리였는데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어요. 저는 16살이었고 식탁 앞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창 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엘레나, 공장이 계약을 잃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이 우리 가족의 20년을 바꿔놓았어요. 뮌헨 남쪽 작은 도시에서 아버지 클라우스 슈미트는 30년 넘게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직원이 많을 때는 60명이 넘었고 독일 내 완성차 업체 2곳과 장기 납품 계약을 맺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20대의 작은 창고에서 시작한 회사였죠. 손으로 만든 회사였습니다. 말 그대로 손으로 부품을 잡고 손으로 계약서를 썼어요. 그 손이 하루아침에 멈췄습니다. 이유는 나중에야 알았어요. 납품처가 한국 기업으로 계약을 전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가가 달랐습니다. 납기가 달랐어요. 품질 기준도 달랐습니다. 아버지 공장이 제출한 제안서는 처음부터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말을 공장 거래처 직원에게서 전해 들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버지는 사흘간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공장 폐업 통보가 내려진 건 그로부터 넉 달 뒤였습니다. 직원들이 공장 마당에 모였어요. 우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멍하니 서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악수를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마주치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떠난 뒤 아버지는 혼자 공장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차마 내리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등이 그렇게 작아 보인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적으로 생각했어요.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이었죠. 우리 가족을 무너뜨린 나라, 아버지를 꺾은 나라. 어른이 되어서도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기자가 된 뒤로는 그 감정이 취재 방향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그게 편향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그런데 떠나던 날 아버지가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진 게 아니다, 엘레나. 우리가 이해를 못한 거다. 저는 그때 그 말이 패배를 합리화하는 노인의 자기 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틀렸어요. 아버지는 제가 14년 뒤에야 겨우 다다른 곳에 그날 이미 서 있었던 겁니다. 기자가 되고 싶었던 건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솔직하지 못했어요. 저는 진실이 아니라 확인을 원했던 겁니다. 제가 이미 믿고 있는 것을 증명해줄 근거, 그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국제경제 전문 기자라는 직업이 잘 맞았습니다. 숫자와 데이터는 언제나 근거를 줬거든요. 제가 원하는 방향의 근거를요. 20대 후반에 뮌헨의 한 경제 매체에 입사했습니다. 32세가 되던 해에 편집장 마르틴 베버에게 특수 프로젝트를 제안받았어요. 마르틴은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감정보다 숫자를 좋아하고 숫자보다 독자 반응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기사를 써라. 독자가 원하는 게 진실이다. 그게 그 사람의 철학이었습니다. 마르틴이 테이블에 자료를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글로벌 여론조사 데이터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호감도와 반감도를 국가별로 분류한 자료였는데 특정 국가 그룹에서 반감 수치가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어요. 마르틴이 말했습니다. 왜 세계가 한국에 반감을 갖는지 밝혀라.
기사가 나가면 크게 팔린다고요. 저는 흥분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세계가 한국을 불편하게 여기는 이유를 데이터로 정리하면 그게 곧 아버지의 공장이 왜 무너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의 감정이 직업적인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어요. 팀이 꾸려졌습니다. 저와 데이터 분석가 유진 박이 함께 일하게 됐어요. 유진은 29살의 한국계 독일인이었습니다. 조용하고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첫 미팅 때 인사를 나누는데 한국 이름을 쓴다는 게 약간 불편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감정이지만 그때 저는 그랬어요. 저는 기사 제목을 미리 정해놓고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방향이 있으면 취재가 빠르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의 이면 세계가 등 돌리는 이유. 이런 방향이었어요. 데이터는 이미 있었고 사례만 채우면 됐습니다. 그런데 일이 꼬이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2주 뒤였습니다. 유진이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말을 꺼낸 건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유진은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슈미트 씨, 이 패턴 좀 보세요. 이상하지 않나요? 처음엔 그냥 넘기려 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들은 항상 이런저런 패턴을 발견하고 흥분하거든요. 하지만 유진이 보여준 화면은 달랐어요. 한국에 대한 반감이 높은 국가들을 목록으로 뽑았더니 독일, 일본, 중국이 상위권이었습니다. 반감이 낮거나 호감이 높은 국가들은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가 상위권이었어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이게 감정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구조 아닐까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무슨 구조요? 유진이 또 다른 화면을 열었어요. 산업 데이터였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조선. 분야별로 한국의 시장 점유율 변화를 연도별로 나타낸 그래프였어요. 그 그래프 위에 한국 반감도 높은 국가들의 목록을 겹쳐놓으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한국에 밀린 나라들이었어요. 정확히 한국의 시장을 내줬거나 경쟁에서 뒤처지기 시작한 나라들이었습니다.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는 달랐어요. 한국이 투자하고 협력하는 나라들이었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기술이 이전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유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혐오가 아니라 경쟁 반응 아닐까요? 한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아니라 한국에 밀린 나라들이 반감 수치가 높은 거잖아요. 그게 제 기사의 전제를 흔드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불편했어요. 유진의 분석이 틀렸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반박할 근거를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결국 자료를 덮어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터뷰를 더 해보자고요. 전문가들한테 직접 들어봐야 한다고요. 데이터를 부정한 게 아니라 외면한 거였습니다. 그걸 그때는 몰랐어요. 일본 도쿄에서 산업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오카무라라는 분이었어요. 60대 초반의 조용한 분이었는데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에서 30년 넘게 일한 분이었습니다. 한국 산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그분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따라오지 않았어요. 건너뛰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다시 물었어요. 오카무라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생산 방식을 정비하는 동안 한국은 생산 방식 자체를 바꿨다고요. 일본이 기존 설비를 개선하는 동안 한국은 새로운 공정을 만들었다고요. 뒤따라온 게 아니라 다른 길로 먼저 가버린 거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독일 내부 산업 보고서 하나를 입수했어요. 마르틴의 인맥을 통해 구한 자료였는데 공개된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독일 완성차 업계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경쟁 분석 보고서였어요. 그 안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 자동차 기업의 전기차 전환 속도는 독일 업계 예상보다 36개월 앞서 있다. 이 격차는 단순 기술 우위가 아니라 의사결정 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의사결정 구조. 저는 그 단어에서 멈췄습니다. 기술 차이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결정하는 방식이 달랐다는 거였습니다. 독일 기업들이 회의를 하는 동안 한국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있었다는 말로 읽혔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패배의 책임은 상대에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럴 수가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혼잣말이었어요. 옆자리 승객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어요. 하지만 그 문장은 덮어지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공항이 달랐어요. 제가 알던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오래 이용해 왔는데 공간 구성이나 동선 안내나 안내판 체계가 달랐어요. 더 직관적이었습니다. 처음 오는 사람이 길을 잃지 않도록 설계된 공항이었어요. 입국 심사 대기 시간도 짧았습니다. 너무 짧아서 뭔가 빠진 게 있나 싶었어요.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 도로에서도 달랐습니다. 깨끗했어요. 제가 생각하던 아시아 도시의 이미지와 달랐습니다. 광고판도 많았지만 정돈돼 있었고 차도와 인도가 분명히 나뉘어 있었어요. 도로 위에 전기차가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충전 인프라 안내판도 곳곳에 있었어요. 저는 이게 잘 꾸며놓은 걸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외국 기자가 오니까 좋은 곳만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런 의심이 습관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삼성 반도체 연구시설 방문이 그 의심을 흔들었습니다. 한지훈이라는 엔지니어가 안내를 맡았어요. 38살이었고 조용하고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물어봐도 간결하게만 답했어요. 그게 처음엔 불친절하게 느껴졌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그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공정시설을 돌아보는 내내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클린룸 규모가 제가 아는 유럽 반도체 시설과 단위가 달랐어요. 자동화 수준도 달랐습니다. 인력이 적었어요. 사람보다 장비가 일을 했고 그 장비를 관리하는 것도 대부분 자동화 시스템이었습니다. 한지훈이 설명했어요. 공정 불량률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더니 수치를 말하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허용하는 불량률 기준과 유럽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는 더 엄격합니다. 저는 왜 그렇게 하냐고 물었어요. 한지훈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살아남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남았습니다. 자랑이 아니었어요. 당연한 일을 설명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낯설었어요. 제가 기대했던 건 방어적인 태도나 과시였는데 그 사람은 그게 없었습니다. 이 나라는 내가 알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걸 인정하기까지 하루가 더 걸렸어요. 울산까지 내려가는데 기차로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현대 공장 방문은 취재 일정 중에 제가 가장 기대가 없었던 일정이었어요. 자동차 공장이 뭐가 새롭겠냐 싶었습니다. 독일에서도 완성차 공장 취재를 여러 번 했거든요. 틀렸습니다. 자동화율부터 달랐어요. 차체 조립 라인에서 용접을 하는 로봇팔이 움직이는 속도가 달랐습니다. 빠른 게 아니라 정확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각도와 타이밍으로 움직였습니다. 불량이 생기면 자동으로 감지되고 라인을 멈추지 않고 해당 부분만 수정하는 시스템이 작동했어요. 하루 5,600대를 생산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굴러다니는 내내 손이 차가워졌어요. 공장 관리자가 안내해줬는데 담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냐고 물었더니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안 하면 못 삽니다. 그게 설명의 전부였어요. 저는 거기서 생각했습니다. 독일이 유럽 자동차 시장을 지키기 위해 관세와 규제를 싸는 동안 한국은 공장을 짓고 공정을 바꿨다는 걸요. 유럽이 보호했고 한국은 경쟁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이었어요. 아버지의 공장이 계약을 잃은 게 억울하지 않냐고 저는 오래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울산 공장에서 처음으로 다른 질문이 생겼어요. 억울할 게 아니라 배웠어야 했던 거 아니냐고요. 한지훈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물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일하냐고요. 한지훈이 밥을 먹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누가 막으면 다른 길을 찾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우리 독일 기업들은 누가 막으면 막은 상대를 비난했습니다. 규제를 요구했어요. 보호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막히면 돌아갔습니다. 막힌 곳을 허물어서가 아니라 아예 다른 방향으로요.
우리가 틀렸던 건 방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요. 서울에서 돌아오자마자 마르틴이 불렀습니다. 기사 초안 언제 나오냐고요. 저는 자리에 앉아 마르틴을 봤어요. 그 사람은 제가 어떤 기사를 가져올지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을 문제 삼는 기사, 시장 반감의 이유를 한국 내부에서 찾는 기사를 원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방향을 바꿔야 할 것 같다고요. 마르틴이 잠깐 제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왜? 데이터가 다르게 읽힌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반감의 원인이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 반감을 가진 나라들의 경쟁 관계에 있다고요. 이걸 한국 비판 기사로 쓰면 사실을 왜곡하는 게 된다고 했어요. 마르틴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독자가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하라고요. 데이터가 아니라 이야기가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편집 방향은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래 생각했어요. 이틀을 생각했습니다. 그 이틀 동안 유진이 가져온 추가 데이터를 들여다봤어요. 한국이 산업 경쟁에서 어떻게 올라왔는지, 어떤 시점에서 어떤 나라를 어떤 분야에서 추월했는지. 숫자가 쌓일수록 기사 방향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제가 쓴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혐오의 진짜 이유, 두려움. 기사를 제출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손이 먼저 알고 있었던 거죠. 이 기사를 내면 마르틴과 끝난다는 걸요. 편집 방향을 무시했고 암묵적인 지시를 거절했으니까요. 그래도 썼습니다. 기자는 선전원이 아니니까요. 기사 내용은 이랬어요. 한국에 대한 국가별 반감은 한국의 행동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한국과의 산업 경쟁에서 후퇴한 나라들의 방어적 감정에서 비롯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독일의 자동차, 중국의 조선. 각 분야에서 한국이 시장을 가져간 시점과 해당 국가의 여론 변화 시점이 일치한다는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혐오처럼 보이는 게 사실은 두려움이라고 썼습니다. 마르틴이 해고를 통보한 건 기사가 올라간 지 사흘 뒤였어요. 예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막상 통보를 받으니 숨이 막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날 저녁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해고 사실을 들으시고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올바른 기사를 썼냐고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럼 됐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처음으로 울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오래 울었어요. 왜 우는지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해고가 억울한 게 아니었어요. 뭔가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 맺혀있던 게 천천히 풀리는 것 같았어요. 기사는 유럽 전역에서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지지하는 쪽과 공격하는 쪽이 나뉘었어요. 반박 기사도 여러 편 나왔습니다. 그런데 반박의 내용이 전부 감정이었어요. 데이터를 반박하는 건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제 기사가 맞다는 확인이었어요. 유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왜 고맙냐고 물었더니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방향을 가리킨 기사를 썼다고 했습니다. 한국계 독일인으로 오래 살면서 한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기사가 조금 다르게 느끼게 해줬다고 했어요. 저는 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지훈에게도 짧게 연락을 했습니다. 기사를 읽었냐고요? 읽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정받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다만 제대로 보아줘서 기쁩니다. 아버지가 그날 공장을 떠나면서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진 게 아니라 이해를 못한 거다. 저는 14년이 걸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이미 알고 있었어요. 공장이 무너지는 날 배신감과 분노 속에서도 아버지는 상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놓쳤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더 정확한 시선이었고 저보다 용감한 시선이었습니다. 한국은 누군가를 밀어낸 나라가 아니었어요. 막히면 돌아가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살아남는 걸 먼저 생각한 나라였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 빠르고 효율적이어서
옆에 있던 나라들이 미처 반응하기 전에 이미 앞서 있었던 거예요. 그걸 두고 위협이라고 불렀고, 반칙이라고 불렀고, 혐오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름은 두려움이었어요. 우리는 한국을 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한국이 세계에서 어떤 나라인지 조금 다르게 보이셨다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